먼저 건축물 잠재적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성능 가학화 방안을 주제로 오상근 한국건설품질기술사의 회장님의 주제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상근입니다. 예, 시간에 좀 한계가 있어서 준비한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배포해드린 자료를 많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그 강부성 교수님께서 그 안전한 주택 안전한 도시를 위해서 큰 틀에서 이제 개괄적으로 정부 정책이나 학계 전문가 또 기업 등에서 이제 준비할 방향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실질적인 건축물, 주택 또 도시가 실질적으로 안전해지려면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오늘 제목을 잠재적 재난재해 예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속에서 안전한 성능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과학화 쪽, 스마트화 또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구조체 안전 성능 분야하고 그다음에 화재 및 피난 안전 성능, 그다음에 건축물 내외장 전문공사 안전 성능 관리 분야, 그리고 하자 판단 기준과 품질 기준에 관련한 안전 성능,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 계층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가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은 나 자신부터 어떻게 안전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겠는가라는 부분 쪽으로 좀 구성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2016년 7년 전에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발표되었고요. 우리나라도 AI, IoT, 또 로봇 기술, 3D 프린팅 등 스마트 기술 시대를 대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2016년부터요. 2년 후에 그 국토교통부에서 건설 생산성 혁신과 안전성 강화라고 하는 모토로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을 발표를 하면서 설계, 시공, 유지관리 분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하였고, 이에 대해서 연구기관이나 기업에서도 스마트 건설 기술을 개발해온 지 약 5년이 되었습니다. 그럼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또 4차 산업혁명이 왔을 때 시작되면서부터 과연 어떻게 바뀌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동시에 선진국형 건축물, 주택, 기반시설, 장수명, 안전, 편익 시성, 또 인간과 과학 중심, 기술 발전, 또 지구 환경 보전, 또 에너지 전략, 탄소 성능, 재난재해, 사회재난 대응 성능, 엄청나게 많은 화두가 건축 안전 성능 고도화를 주창해왔고, 그러면서 2022년 말 우리나라가 이제 10대 경제 대국이 올라가면서 상당히 밝은 건설 산업 문화가 창출되겠구나 하고 기대를 좀 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2011년과 2022년에 철거공사라든가 신축공사에서 사회 재난이죠. 또 지난번 홍수 때, 집중호우 때 반지하라든가 지하주차장 침수 문제, 자연재해죠. 다수의 국민들이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이제 건축 안전과 성능, 또 품질에 대한 허점이 여실히 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또 보면은 사회적으로도 건설 산업에 직면한 상태를 보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초에 시작되면서 ESG 경영, 탄소 중립, 하자 분쟁, 또 노총 파업 문제, 원자재 폭등 문제 등으로
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었지만 역시 사업장 안전 확보가 가장 큰 이슈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사람에 대한 안전, 근로자 안전이죠. 그다음에 구조물에 대한 안전, 시설물 안전, 그다음에 이제 탄소 문제로 해서 지구 안전, 지구 환경 안전 문제를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이제 중점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보면은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재난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또 시설물 안전 및 그 유지관리 특별법이라든가 기타 건설 관련 그 많은 법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안전과 재해 또 하자 이런 문제를 왜 해결이 안 되는가? 계속 뭐 방치가 된 건지 잘 안 지키는 건지 아니면 무시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혼재돼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법을 쭉 보면은 주로 행정관리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술기준법, 기술법 체계가 상당히 이제 부족하다는 것이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왜 국회가 이렇게 서둘러서 만들었냐고 결국은 항의도 하고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자가당착식의 형태가 돼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져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기술법적으로 봤을 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딱 보면은 재난을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구분을 했고 재난에는 화재와 붕괴가 있습니다. 이 화재와 붕괴가 바로 건설산업하고 바로 직접 연결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안전관리가 있는데요. 안전관리도 보면은 명확하게 그 재난 관리를 하고 재난 및 기타의 각종 사고로부터 생명과 신체, 재산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이미 오래전부터 명확하게 안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각종 시설 및 물질, 제작, 유지관리 이게 건설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꼭 건설만 한정된 건 아니지만 시설 및 물질 제작 그리고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해야 할 이게 중요합니다.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입니다. 분명 법에서도 가장 모법이 되는 재난안전기술법에서도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거라는 거예요. 행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걸 살펴보면 그러면 시설물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유형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면 붕괴, 화재, 내장 탈락, 낙하, 폭발, 질식, 유해 위험 성분, 오염, 추락, 전독, 끼임 요겁니다. 범위가 건설 사업장 내에서 보니까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재난재해 안전사고 중대하자의 유형별이 전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 하나하나 포인트로 전략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각각에 대해서 바로 기술적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행정적으로는 저렇게 다 돼 있지만 이 세부적인 기술적 기준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돼 있어도 안 지킨다는 거고 또 돼 있어도 미흡하다는 것이고 근데 행정으로만 끝낼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사 전, 중, 후 또 사용 중에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나 관련 단체 기관에서 하는 게 구조체 안전 성능 관리 해서 강도 부분과 누수에 대해서 스마트 쪽 계측 관리가 지금 직접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조금 제안을 해드립니다. 보시면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한국에서 2020년 1월 11일, 하나는 2021년 6월 24일 미국에 이 두 사례가 굉장히 사회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기업적으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왼쪽은 신축 중에 오른쪽은 이미 40년이 지난 아파트가 비슷한 시점에 무너진 것입니다. 왼쪽은 품질관리 부분이고 오른쪽은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게 결과를 발표낸 거 보면 콘크리트 강도 품질관리가 안 됐다. 강도가 낮았다라는 거하고 오른쪽의 케이스는 유지관리가 안 됐다. 지을 때 콘크리트 강도가 좀 부족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강화를 했습니다. 콘크리트 설계 기준을 내구성 강화 목적으로 기준 강도 214 메가파스칼에서 30 메가파스칼로 했는데 이 30 메가파스칼이 부담스럽다라고 자꾸 안 지키려고 그래요. 중요 기관들에서도.
이 문제가 이미 결정을 해서 했음에도 자꾸 다른 논리로 이걸 안 지키려고 하는. 둘째, 거푸집 존치 기간 3, 4일에서 4, 6일로 더 보양을 잘해서 강도를 높이자 했지만 공사 기간이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현장에서 또 아우성입니다. 또 이번에 광주 붕괴 사고로 해서 내미권 품질 시험, 압축 강도 품질 시험 좀 강화해야 되겠다 현장에서. 그래가지고 압축 강도와 단위 수량, 특히 단위 수량을 현장에서 직접 측정하도록 하자. 그래야 물 탔는지 안 탔는지 현장에서 바로 알 수 있다. 그래서 물을 탔으면 바로 퇴출시켜라 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제 이것을 이제 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측정을 하도록 하니까 또 이것도 부담스럽다, 뭐 문제 있다, 또 뭐 기계 자체가 뭐 해외 거다라고 하는 논리로 또 저항이 시작됩니다. 하여튼 이런 그 문제로 해서 또 현장에서 이런 측정 방법들이 굉장히 사람 손으로 다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조작이 가능하다, 또는 뭐 편법이 동원한다, 또 누군가 뭐 측정 안 하고도 뭐 기록을 한다,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 손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스마트 쪽으로 계측 관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기술 수준이 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뭔가 빨리 전환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전부 사람 손으로만 하다 보니까 다 힘들어하는 이런 시기가 왔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공을 받았습니다만 광주 그 아파트 현재 아직 이제 철거를 곧 시작한다고는 합니다만 지금 심의 중이라고 합니다만 현재 그것의 안전성에 대해서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센서를 옛날에는 좀 유선으로 센서를 해서 모니터링들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무선으로 그 어떠한 힘의 움직임, 변형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내 핸드폰, 내가 있는 집, 내가 있는 사무실에서 체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 징후가 들리면 바로 가서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시스템으로 앞으로 우리 건축구조를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1970년, 1993년, 95년 또 2014년 또 해외에서도 이렇게 큰 붕괴들이 일어났습니다. 신설 구조물을 알고 안 말고 이제 기존 시설물에서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런 스마트 센싱 기능이든 아니면 옛날 방법의 어떤 센싱 기능으로 좀 위험하다라고 하거나 오래된 구조물을 관리를 했다면 아마 수십 명, 수백 명이 죽는 그런 사건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는 사고가 안 나도 잠재적으로 예방적으로 스마트 센싱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는 관리를 해나가야 될 걸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시설 부분이라든가 연약 지반 문제, 건설 현장 주변에 자꾸 무너진다, 기울어진다, 금 간다 이런 문제가 자꾸 논란이 되는데 스마트 기술적으로 그 건물 안에 해놓고 내 집에다가 내 집에서 센서를 놓고 확인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 민원적 사회적으로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자꾸 논란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계측 기술이 빨리 이쪽으로 적용되면은 사회적으로 좀 안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뭐 언론 보셨을 겁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강남 모 오피스 빌딩에서 기둥이 이렇게 파손돼서 건물이 무너진 건 아닙니다. 기둥이 이렇게 파손됐습니다. 또 올 초에 저 마두역 근처에서 작년 말에 기둥이 부러진 사고가 나왔습니다. 이 이제 못 쓰니까 이제 다 해체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저 참고로 보시면 요 부분이 작년 11월 말에 부러졌습니다. 그다음 한 7개월 전에 그 주민이 체크한 사진이고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고 이게 7개월 후에 부러진 상태입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이제 스마트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입주한 상인들은 다 날벼락을 맞은 거죠 순간에. 이게 무너지지 않아서 그랬지 무너졌다면 엄청난 큰 또 제2의 사회적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이런 관리 체계가 관리가 체계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사고들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전부 돈이 들어간다, 다 돈 들어간다고 안전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다 지금 값싼 스마트 센싱을 부착시켜서 전부 관리하자는 것이죠. 이게 집안 침하가 됐을 때 이 건물 그대로 있습니다. 계측 관리 안 해요. 왜냐? 의식을 못하고. 그리고 나서 보상만 해달라고 이제 난리를 피시는 거죠. 물론 보상도 받고 해야죠. 그냥 안전은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시에서, 군에서 이런 데다가 뭐 스마트 센서를 해놓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안 되고 그냥 이렇게만 놓고 서로 나 몰라라 물어내라 이렇게 정황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시설물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지금 건축법 82조에 지역 건축 안전센터가 있습니다. 이 건설 현장 시공 건설 현장을 관리하는 건데 이제는 이 기능을 우리 그 각 시군구 주변에 있는 모든 중요 시설물, 공공 시설물, 시민 재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전부 센서화하고 여기서 관리하도록 하면 뭐 이중적인 일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누수 안전 분야입니다. 지하 구조물 누수 문제로 엄청나게 심각하게 되고 있지만 나름대로 뭐 아무런 관리가 안 됩니다. 단지 이걸 가리죠. 지금은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죠. 다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실제 구조물은 다 침식되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자, 시설물 안전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을 보면 누수 문제는 전부 누수는 중대한 결함, 중대한 하자라고 전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리 대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행정적으로는 표현을 해놨지만 기술적 안전 기준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대로 가니까 뭐 시설 안전, 사회 시민 안전, 교통 안전, 위생 문제, 물품에서 계속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이런 상태를 계속 만들어내는 게 현재 건설 상황입니다. 덮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나 실제 구조물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그 플로리다 아파트의 붕괴 사고가 이러한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게 있었다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런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그러면 화재 쪽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엄청난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면서 많이 죽어가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 문제. 샌드위치 패널. 그 신문 보면은 방송 보면은 화재 원인이 샌드위치 패널, 우레탄 단열 작업, 유기용제 등 유증기 발생 폭발. 이 문제가 1995년 6월 30일 시랜드 청소년 사건에서 화재 사건에서부터 발생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이게? 설계자 잘못입니까? 시공자 잘못입니까? 아니면 제도적으로 이것을 강하게 규제하지 못한 정부나 국회의 잘못입니까? 주거는 아무도 의식을 안 합니다. 그냥 또 불났구나. 유증기 폭발 문제, 또 유기용제 불법 방치 문제. 깡통 2개 들고 들어가서 보수하러 들어갔다가 죽어 나오는 신문 기사가 엄청나는데 뭐 전혀 아무도 통제를 안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중대재해 화재 위험 요인 제거 대체한 통제 방안.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코샤 MS라는 제도에서 이제 ISO를 도입했는데 지금 우리는 건설 현장의 안전은 개인한테 보고 열심히 주고 안전화 쓰고 안전모 잘 쓰게 하고 안전띠 잘 매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실제 효과는 제거입니다. 제거라고 돼 있습니다. 뭐 제가 주장한 게 아니라 이미 오랜 세월 동안 학자님들이나 전문가들 제거입니다. 위험 요소를 현장에서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용제나 불타는 단열재 사용을 금지해야 되는데 금지하다 보면 관련 업계에서 이제 많은 애로사항과 민원이 들어오겠죠. 이것을 어떻게 잘 협의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같이 국민적인 차원에서 전환시키느냐, 이게 중요한데 현재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건 뭐 호서대학교 권영진 교수님 연구 자료에서 좀 찾아왔습니다만 건축법 위반 문제입니다. 또 화재 피난 시설에서 방화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화재가 나고 나면 방화문에서 이게 작동이 안 됐거나 설치가 안 됐거나 해가지고 화재가 나면 불에 타 죽는 확률보다 연기, 가스에 의해서 질식하는 사고율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방화문들의 관리가 현재 안 되고 있는데 건축물관리법이 5년 전에 생기면서 이게 이제 조금 방화문 관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활용은 되고 있는데 전부 이제 방화문 관리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법을 조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은 건축물에는 그래도 방화문이 설치되고 관리를 하도록 건축물관리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먼저 생긴 공동주택이나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이 방화문에 대한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리를 하지 않아요. 진단검사하러 가도 그건 안 봅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 화재 나면 어떻게 하라니? 좀 화재 안 나니까 화재 확률 뭐 0%도 1%도 안 되니까 뭐 괜찮아.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이 법제도가 지금 이게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또 제도 개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건축물 내장 전문공사 안전관리인데 저 도장공사라든가 이것도 이제 많은 지금 논란이 되고 하자 판정 기준, 보수 비용 이것이 성능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도장, 미장, 단열, 석재 성능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품질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어떤 결함이 발생하면 전부 그것이 전문건설업으로 다 전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사의 경우는 충당 부채가 올해 전반기면서 3조 8천억.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소송이라든가 어떤 부실 공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배상을 해야 될 것을 미리 건설사가 이제 충당을 해두는데 이 돈만 3조 8천억이다. 그러면 건설을 많이 하면 할수록 계속 하자는 발생하고 그 하자에 대한 판정 기준이나 해석이 그런 건 없습니다. 도장 분야. 그래서 이제 선행공정의 문제. 이게 하자가 내가 발생하면 그건 당신이 했다 이게 아니라 이 공정에서 절차적으로 봤을 때 어느 공정 먼저 한 공정에서 잘못해 놓으면은 후속 공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하자 판정 기준에 명확하지도 않고 기준도 없고 미흡합니다. 네, 여기서 그래서 이러한 데다가 예를 들어서 도장을 해놓으라고 봤을 때 도장이 품질이 나오겠습니까? 그 문제가 되면은 도장공사 문제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하자 판정 기준이 전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보시면 벽돌 타락 사고 이거에 대한 기준이 뭐냐? 시공할 때 어떤 기준을 해야 돼? 어떤 안전 성능을 가져야 되냐 하는 거고 또 외장 석재 탈락을 많이 합니다. 이것도 시공 성능 기준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외장 단열재 엄청 떨어집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성능을 하고 어떤 기준을 갖춰야 되느냐? 없어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타일, 외장 타일, 호텔 위에 외부에다 이걸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느 정도 성능 기준이 되냐? 이런 게 잘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냥 가서 시공하면 됩니다. 그건 아니죠. 또 그냥 내장 타일, 화장실 탈락 사고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도 명확한 기준, 시공 기준이 좀 있어야 되고 또 바람 불면 지붕재 날아갑니다. 이게 맞아서 내 손자, 내 자식의 눈을 다치게 하면 실명을 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시공하고 어떤 시공해 이런 것들이 조금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또 이런 기준들이 전부 시방서에 연결이 됐는데 KS 기준도 KS 기준에 의해서 안전 성능이 결정이 됩니다만 이것도 20, 30년 전의 품질 기준입니다. 지금 20, 30년 전의 품질 기준이 아니고 성능을 고도화하려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하자, 사고에 하나 발생했다고 봤을 때 하나 이면에는 법제도, 정책, 기술, 설계, 시공, 감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밑에 현장 근로자에서부터 현장 근로자, 실무자, 담당 부서, 기업, 단체 협회, 또 학회, 지방행정, 정부, 발주처, 국회 이 과정에서 하나의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각각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누군가는 책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의 책임은 전부 기업한테만 다 가고 있죠. 그럼 기업만 책임이냐? 근데 실무적으로 실질적으로 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기업만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중대하자 이면에는 많은 천재적인 부분, 인재적인 부분, 또 특히 반복적인 하자 발생의 부분은 인재도 있겠지만 저는 관제도 큰 문제가 있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규제를 하거나 강화하는 것. 이때 이것을 우리 민간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또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이 계층 구조 중에 한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하자 문제라든가 사고 문제 등에 있어서 같이 한번 느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